데니 보일 감독의 28년 후를 감상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위치부터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28주 후의 후속작이 아니라 2002년에 개봉한 28일 후의 후속작입니다. 28일 후의 감독이었던 데니 보일 감독과 각본가인 알렉스 가랜드가 28주 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작품을 정식 속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28년 후는 두 분이 다시 손을 잡고 만드는 작품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부터 정말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죠. 그리고 전작인 28일 후를 꼭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굳이 보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노 바이러스가 퍼진 세상이라는 세계관만 공유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더라고요. 기술적으로도 좀 흥미로운 시도를 했는데 블록버스터 영화 최초로 영화 전체를 아이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제작비는 7,500만 달러인데 아이폰으로만 촬영된 영화 중에서 가장 비싼 작품이기도 하고요. 전작인 28일호가 디지털 캠코더로 촬영된 최초의 할리우드 영화였잖아요. 이번에는 한 번에 최대 20대의 아이폰을 동원해서 다양한 앵글을 동시에 포착하고 고화질 영상 옵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극장 상영에 충분한 수준의 화질을 확보했다라고 하네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재밌게 감상을 했고요. 지금부터 영화 28년 후가 어떤 점이 아쉬웠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작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28일 후에서는 점프스케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꽤 자주 사용하면서 장르적인 공포를 강화했더라고요. 그리고 감염자 설정도 좀 바뀌었는데 28일 후에서 정말 신선하다고 느꼈던 점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좀비의 개념이 아니라 이 분노라는 감정에만 사로잡힌 인간이라는 게 감염자의 설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슬로우로우라는 기어다니는 느린 변종도 나오고 알파라는 변종이 등장하면서 기존에 신선했던 설정이 조금은 깨지는 느낌을 받아서 덕분에 공포 영화적의 장르적인 재미는 더 좋아졌지만 이 신선했던 차별점은 좀 희석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변종인 알파와 그 일당들의 디자인은 인간을 먹기 위해 달려온다라는 점이나 달리는 자세 같은 게 자연스럽게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거인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다만 자신의 동료가 죽는 걸 보고 알파가 분노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분노 이외에 다른 감정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이 후속작에 대한 떡밥을 남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흥미로웠습니다. 아까 언급했었던 아이폰으로 촬영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아이폰이 기존 영화 촬영용 카메라 대비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으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신선한 연출을 했을까 그런 기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럴 거면은 그냥 일반 영화용 카메라로 찍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 촬영용 장비로 찍은 거 대비 어떤 신선함이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는 아이폰으로 촬영을 해도 일반 상업 영화와 견줄 만한 수준의 퀄리티를 낼 수 있다라는 기술의 발전을 증명한 셈이 되겠죠. 물론 이 촬영 현장 사진을 보면은 그냥 순정 아이폰만 딸랑 들고 찍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렌즈랑 온갖 장비들을 막 덕지덕지 붙여서 사용하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작품이 흥행에 성공을 한다면은 앞으로 영화 촬영 현장의 분위기도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음악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28일 후에서도 배경음악을 정말 잘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도 여전히 배경음악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영화의 이 암울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은 후반부에 펼쳐지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서사였습니다. 지금부터 안락사를 존엄사라고 언급하는데 존엄사는 연명치료를 중단해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안락사는 약물 등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니 아일라는 존엄사가 아닌 안락사가 맞습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켈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일라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존엄사를 선택하게 되는 그 과정이 아마 관객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게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저런 선택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이 스파이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일라를 치료하고 싶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켈슨을 찾아온 건데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어차피 가망 없으니까 지금 존엄사 시키자 이런 소리인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 무엇보다 생존이 최우선되는 아포칼립스 세계관이잖아요. 주인공 일행의 마을에서는 본토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 수색대도 보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고통 속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영화 초반에 주인공 부자가 알파에게 쫓기면서 겨우겨우 마을 입구까지 왔을 때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해질 때까지 마을 문을 열어주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그 무엇보다 생존이 최우선시되는 세계관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이라면은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존엄사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감염자에게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죽은 아일라와 같은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일라의 죽음과 또 다른 아일라의 탄생을 통해 생명의 순환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설정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태어난 아일라는 후속작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켈슨이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도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켈슨을 그냥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시체들을 가지런히 정렬해서 불에 태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동이 알고 보니까 인간이나 감염자나 결국엔 다 같은 인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죽은 자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었던 거죠. 이 캐릭터를 통해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성을 지키려는 모습이 보여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거는 아무 근거 없는 그냥 제 뇌피셜인데 후속작에서 스파이크는 이런저런 다양한 인간 군상들에게 휩쓸리다가 결국은 켈슨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알파를 포함한 감염자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이용해서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면은 저는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영화 시작에 잠깐 나왔던 지미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는데 이 스파이크의 첫 본토 진출 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감염자의 몸에 지미라고 새겨져 있는 걸로 간접적으로 한번 나오죠. 아마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미와 일당들은 어릴 때 TV에서 보던 텔레토비와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고 화려한 액션들로 감염자들을 제압합니다. 이 옷 색깔은 영화 초반에 나오는 그 텔레토비를 의도한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옷 색깔이나 액션 스타일을 보면은 파워레인저 같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고요. 그런데 이전까지 이 영화가 유지해왔던 진지하고 무거운 톤과 지미 일당이 등장한 이후의 영화의 톤이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애써 쌓아 올렸던 분위기를 한순간에 깨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미 일당의 등장이 다른 생존자 집단의 존재를 암시하는 장치라는 건 알겠는데 차라리 뭐 쿠키 영상 같은 것들로 따로 넣어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겨우 12살이 된 스파이크가 건장한 아버지와 본토에 갔을 때도 죽다 살았는데 병든 어머니랑 다시 나갈 생각을 한다고? 라는 그런 생각이나 잠들어 있는 스파이크에게 다가온 슬로우 로우를 갑자기 아일라가 능숙하게 처리하는 걸 보고 아일라한테 뭐가 있나? 나중에 떡밥으로 풀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것과 같은 중간중간 뭐 설명되지 않거나 허술한 부분이 자잘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뭐 영화적인 허용으로 넘어가졌습니다. 뭐 그런 걸 하나하나 문제 삼기에는 영화를 꽤 재밌게 봤거든요. 이렇게 이번 작품은 새로운 3부작의 시작을 알리는 만큼 여러 가지 떡밥을 남겨두고 끝이 납니다. 감염자가 출산한 아이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자랄 것인가? 출산하던 감염자와 아일라가 아주 잠깐이었지만 교감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걸 보면은 어쩌면 감염자와 소통이 가능해질 지도 모른다라는 떡밥이 깔린 거겠죠.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던 알파의 존재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한 지미 일당은 스파이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28년 후는 확장된 세계관 속에서 장르적인 재미를 강화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원작이 가졌던 독창성은 다소 희석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초중반부부터는 아포칼립스 모험물로서의 재미를 충분히 선사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묵직한 서사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호불호가 한번 갈릴 것 같고요. 저는 일부 개연성이나 특히 마지막 장면의 톤 변화처럼 아쉬운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종말의 세상 속에서 성장하는 스파이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르적인 재미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메시지를 모두 담아낸 볼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관을 성공적으로 확장했고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는 충분했다라는 생각이고요. 반면 불호의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기대치가 28일호로 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실망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 28일호와의 연결고리 없이 그냥 새로운 좀비 시리즈로 나왔다면은 지금만큼의 불호의 이야기를 듣는 작품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